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태세로 바뀌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은 어디인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크림대교 폭발 영상을 보면서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이제 보복전이 계속되면서 갑자기 좀 불이 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장기적인 좀 포격전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바뀌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먼저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벌써 232일째가 되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8일경일 겁니다. 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 영토와 그리고 크림 지역을 연결하는 케르치 대교 해협, 케르치 대교 혹은 뭐 크림 대교라고 하는 이제 이 대교가 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모습이 이제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드론 공격으로 의존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이죠. 키우 시간으로 한 7시를 전후해서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출근하는 그런 시간들, 취약한 시간들 이용해서 또 러시아는 드론 공격을 통해서 키우의 이러한 기반 시설들을 또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공격을 계속 감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키이우를 공습하기 전에 핵 위협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 들은 상황이었고 그 후에 이제 무차별 공습이 이어졌는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군이 그간의 지상전 위주의 소모전, 어떤 물리력에 의한 이런 충돌에 의한 이런 공격보다 이제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드론 공격과 같은 이런 공격으로 전환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러시아군이 그들이 주장하는 특별 군사 작전에서 이기고 있지 못하다, 수세에 몰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9월 21일에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약 80년 만에 러시아는 전례 없는 부분 동원을 선포하면서 병력을 충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현재 지금 전선을 약 1000km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정도의 넓은 정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에서 40만 정도의 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투사된 러시아군의 지상군 기준으로 지상군이 10만이 채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은 오히려 20만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미사일 공격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렸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강경파들을 다분히 의식한 이런 측면에서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사회 혼란을 유도함으로써 젤렌스키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강조하고 있는 평화 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현지 시간 13일 아침 뭐 새벽 시간에 드론 자폭 공격 같은 민간인들을 향한 또 혹은 어떤 에너지 기반 시설을 향한 공격이 있었고요. 저희가 어떤 공방을 봤을 때 서로 주고받는 양상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여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군은 최소 부분 동원을 선포하고 지난 10월 8일에 크림 대교가 이제 피격을 받은 이후에 공격 양상이 변화되는 모습이죠. 실제 또 10월 8일에는 이 전쟁을 총괄하고 있는 작전사령관이 해임이 되고 수로비킨이라고 하는 지상군 대장이 임명이 됐는데, 사실 이 수로비킨 지상군 대장의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지상군 소속이면서 이전까지는 또 이 전쟁을 지휘하고 그 전에 사실 우리 공군에 해당되는 항공우주군 사령관을 역임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동안에 러시아 군이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걸 수행을 하면서 많은 인적 손해가 있었던 것이죠. 서방 기준으로는 약 한 7, 8만 명 정도의 이런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에 투사된 병력만으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그런 측면에서 항공우주군 사령관을 역임한 수로비킨 지상군 대장을 바로 이 전쟁의 작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전쟁의 양산이 어떤 전선을 유지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고정 및 유도 무기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중요 핵심 표적들을 타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1차 피해는 물론이고 2차 피해, 즉 어떤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군사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러시아도 지금 더 작정하고 공격을 퍼붓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에너지 기반 시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게 어떤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에 조금 더 뭐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대교의 공격 이후에 보복 공격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이제 키이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와 인접한 르비우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군이 집요하게 지금 파고들고 있는 이 표적들이 대부분 기반 시설인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변전소, 송전소 같은 이런 시설들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날수록 지휘 통제와 관련된 시설들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계속 가중시킴으로써 사회 혼란을 계속 높여나가고 그러면서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출근 시간대에도 계속해서 공습을 좀 감행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민간인들, 일반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겨울철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 상황은 좀 어떤 편입니까? 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공격을 받은 뭐 키이우라든지 르비우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30% 이상, 40% 이상의 정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정전 외에도 상수도가 이제 동결이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또 그런 기반 시설에 공격받은 그런 시설들을 복구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들이 지금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당국으로서는 굉장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232일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거의 1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의 어떤 이런 확전 추세에서 앞으로 전쟁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저희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러시아군은 1000km 정도의 전선을 유지하면서 이 전쟁이 이제 교착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러시아는 크림대교 공격받은 이후에 이제 고정밀 유도 미사일에 의한 이런 공격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상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가장 큰 것은 러시아군이 지난 9월 21일에 푸틴 대통령에게 부분 동원을 건의를 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부분 동원이 선포가 돼서 러시아는 사실상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닌 이제 전시 체제로 사실상 전환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국제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는 또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튀르키의 대통령은 이 전쟁의 어떤 평화 협상을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 그런 외교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재 움직임을 보이고 중재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러시아의 핵태세,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러시아 핵태세 위협을 비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류들이 약간 변화가 되면서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일종의 대화를 또 촉구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 전쟁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과거엔 이제 핵무기 위협이 고조되면서 아마겟돈 상황에 대한 어떤 경고를 날렸는데 최근에 발언을 보니까 전술핵은 푸틴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적인 행위자이다라고 말한 게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히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난주에 비교해서 굉장히 그 긴장이 고조됐던 거에 비하면 이번 주는 뭔가 대화를 위한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금 중앙아시아죠. 카자흐스탄에서 튀르키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또 11월이 되면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요. 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G20 정상회의가 또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게 있는데 지난 7월 말에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사회는 이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면서 어떤 평화 협상을 위한 돌파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기대감이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가 그 기간이 11월 말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평화협상을 위한 그런 여건 조성을 해 나가는 그런 요인들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푸틴 대통령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변 서방의 흐름을 봐도 대화나 어떤 중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서방에서도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대공 방어망 시스템, 미국은 나삼스, 독일은 아이리스-T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쨌든 미국은 이런 대화의 모멘텀과 무관하게 또 우크라이나가 스스로의 영토 완전성을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방은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나함스라고 해서 지대공 방공 체계를 8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그중에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2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나함스라는 것은 지대공 방공 체계이고요. 노르웨이와 미국 양국 간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전력화된 무기고 아마 2005년부터 미 백악관의 영공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자체적으로 적외선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또 레이더, 발사대, FDC와 같은 지휘 통제 시스템들을 이 무기 체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최소한 130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표적들을 자체적으로 식별할 수가 있고 자체적인 표적 정보 유통을 통해서 120km 내에 있는 그런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것이죠.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런 미사일 공격이 보다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고정밀 유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된다면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특히 견제하는 모습이 눈에 띄긴 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럽 지역의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한다, 위협을 제약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정확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미국이 바이든 정부의 첫 NSS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한 올해 초 정도에 NSS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러시아 위협 때문에 또 국제 질서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발표가 좀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 NSS의 미국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또 주관적인 감정들과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보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좀 기술이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은 러시아는 즉각적인 위협이다. 어떤 국제 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그런 세력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을 지칭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인물이다.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이런 전쟁은 서방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유엔 헌장을 무력화시키는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중국에 대해서는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 향후 10년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1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미국의 유일한 경쟁 대상자는 바로 중국이고 그러한 중국의 위협은 체계적 도전인 것이죠. 정치, 경제, 기술, 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이런 도전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록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지만 전반적인 그런 러시아의 이런 상태를 봤을 때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역량이 약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러시아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미국의 평가가 담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애초 올해 초에 한 1월쯤에 이 국가안보 전략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금 감안해서 발표 시점이 늦춰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국가안보 전략에 우크라이나 전략에 대한 게 미국의 의도가 좀 충분히 담겼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극명하게 즉각적인 위협이다. 국제 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세력이다. 유엔 헌장을 형해화시키는 세력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스스로 영토 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위 공약 또한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그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저희가 정의를 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전쟁이 있어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점점 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2일에 유엔 특별총회 계기에 러시아의 그 영토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요.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그 결의안 채택이 됐는데 네. 결과로 찬성 국가들만 좀 살펴보면 어제 결의안에서는 143개국이 이렇게 좀 찬성을 했고요. 지금까지 4번에 걸친 결의안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그런 연대에 동참을 했던 것이고요. 여전히 반대 국가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뭐 북한이라든지 뭐 시리아, 벨라루스, 니카라과 이런 뭐 권위주의 국가들 같은 또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그런 충성도를 확인했던 그런 결의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번째 결의안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축선에서 철수하면서 이르핀과 부차 같은 지역에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정황이 식별이 되면서 이 유엔 특별총회 계기에 러시아의 이런 인도주의 참사를 그런 규탄하는 결의안 때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인권 이사회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 채택할 때는 93개국이 찬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국제사회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러시아에 네. 대한 이런 연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결의안에서는 143개국이 찬성을 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일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 반대를 했는데 중국이 기권을 해서 이 중국의 선택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은 사실 그동안에 기권을 함으로써 소극적 찬성의 목소리를 사실상 내왔던 것입니다. 한 35개 국가, 35개 국가들이 이 바로 이제 기권을 했는데요. 네. 뭐 기권이라는 것은 반대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 찬성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기권을 했던 나라들의 면면들을 좀 살펴보면 뭐 중국, 인도, 파키스탄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러시아와 전통적으로 동맹 및 우방국을 형성하고 있는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 집단안보조약기구, 상하이협력기구 이런 회원국들이 다수 기권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월 말에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모두 4건의 반러시아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외교적 압박의 의미는 있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은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을 위한 그런 결의안이기 때문에 아마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4번째 결의안까지 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국제사회의 연대가 느슨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4번째 그 결의안을 통해서 국제사회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걸 규탄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보다 결속력 있게 뭉쳤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전쟁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푸틴 대통령이 어떤 핵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또 부분 동원을 선포하고 사실상 특별 군사작전이 아닌 전시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러시아가 느끼는 체감하는 위협 인식으로 인해서 보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험주의로 경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나토도 유럽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것인데요.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화를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들이 다시 복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푸틴 대통령도 일부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의 장으로 나올 것을 이렇게 좀 물론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강제는 하고 있지만 네. 또 그 지난주와 다르게 핵제재 위협 관련된 긴장이 어느 정도 또 완화되고 있는 모습도 좀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들을 이렇게 꼭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보다 그런 가능성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해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도 최근에 이제 전술핵 부대가 운용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 전술핵 무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전술핵은 일반적으로 유력으로 따지면 한 100킬로톤 이하의 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거리 또한 저희들이 능력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ILBM이죠. ILBM. 그래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5,000km 이하 정도의 발사체에 100킬로톤 이하의 이제 탄두가
탑재가 되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일반적으로 전술 핵무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핵 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이거를 제도화를 시켜버린 것이고요. 또 이미 수차례 뭐 탄도 미사일 발사라든지 SLBM과 같은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핵태세의 고도화를 이렇게 스스로 좀 증명을 한 모습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이런 모습들이 어떤 자유적인 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러시아가 핵태세를 강화시키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자꾸 이제 위협을 조성을 하면서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이 또 북한에게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내용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북한 또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러시아가 2020년이죠. 그 발표한 핵정책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기 사용 조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북한이 추가한 단 하나는 어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전쟁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부분이 일부 차이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핵태세를 모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조금 전 들은 속보도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확장, 억제, 획기적 강화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협의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핵 항모나 핵 잠수함 상시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핵 위협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렇게 굉장히 군사적 위협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반도 동북아 영내 안보 정세 또한 북한의 그런 무력 시위로 인해서 굉장히 영내 안보 환경이 더 일종의 부스터 효과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에 또 미중 전략 경쟁에 북한의 이런 위협 조성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속보에 나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북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대응 능력 또 억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고민과 노력 차원에서 그런 저런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